야, 신병, 엎드려 뻗쳐. 병장의 고함에 48세 신병은 말없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욕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의 정체를 몰랐죠. 그리고 그가 정체를 드러낸 순간 부대는 멈췄고 누군가는 수갑을 찼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달 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상혁 소장은 창가에 서서 병영 훈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맹호사단의 사단장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나 그에게 위안을 주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풍경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육군 병영문화 개혁 TF라는 제목이 선명했고 그 안에는 그가 직접 계획한 작전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정말 위장 입대까지 하셔야 합니까? 참모장 김준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상혁의 계획을 듣고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표한 사람이었죠.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해요. 한상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사단장님, 사단 감찰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소장이 직접 신병으로 위장한다는 건 내가 소장이라는 이유로 현장을 모른 채 지휘하는 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상혁은 단호하게 말했죠. 지난 석 달간 사고 보고가 8건이나 들어왔어.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 안전사고라고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요.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훈련 중 목숨을 잃은 이병 최준서의 사진이었죠. 공식 보고서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한상혁은 그 이면에 더 깊은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반대하셨습니다. 만약 정체가 들통나면 김 대령의 말에 한상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의 안전과 권리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8 나이의 신병으로 위장 입대한다는 건 머무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김대령,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나는 내일부터 김선우라는 이름으로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상혁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머리도 짧게 깎았고 안경도 벗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었죠. 하지만 48살 나이로 21살 신병 행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비밀 작전으로 한동안 연락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한상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꼭 37연대 5중대 2소대로 배치되도록 해주십시오. 가장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니까요. 김대령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사단장님. 한상혁은 짐가방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젊은 병사들이 해내고 있는 일을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요. 훈련소에서의 5주는 예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김선우라는 이름으로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오히려 젊은 훈련병들보다 더 철저하게 규율을 따랐습니다. 나이 때문에 초반에는
훈련소 교관들의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놀라운 체력과 정신력은 곧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켰죠. 그리고 마침내 자대 배치 날이 왔습니다. 계획대로 그는 37연대 5중대 2소대로 배치받았습니다. 부대의 첫 발을 디딘 순간 훈련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그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37연대 5중대 2소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한상혁은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훈련소에 엄격하지만 공정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죠. 야, 새로운 신병들. 이쪽으로 모여. 조병장의 날카로운 고함에 한상혁을 포함한 6명의 신병들이 빠르게 한 줄로 정렬했습니다. 조병장은 신병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죠. 이번에 온 놈들 중에 특이한 게 있네. 너 나이가 몇이야? 이병 김선우입니다. 21살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적어도 40은 넘어 보이는데. 조병장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상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앞을 응시했죠. 대학 중퇴 후 늦게 입대했습니다. 아니, 늦게가 아니라 화속으로 입대한 거지. 이제부터 너는 아저씨다. 네. 그 순간 조병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상혁의 얼굴 앞까지 다가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 병장님이라고 해야지. 엎드려 뻗쳐 당장. 한상혁은 신속하게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동작이었죠. 20개의 팔굽혀펴기를 해도 숨이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확한 자세와 체력에 조병장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죠. 소대장실에서는 오재근 중위가 새로운 신병들의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신병 중에 나이 많은 놈이 있네? 네, 중위님 보기엔 40은 훌쩍 넘어 보입니다. 문제 일으키면 바로 처리해. 우리 부대는 항상 깨끗해야 돼. 위에서 시찰 나오면 모든 서류가 완벽해야 한다고. 막사로 돌아온 한상혁은 침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침상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저기, 저 선임병이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야. 여기 너무 이상해요. 한 달 된 최이병이 어제 갑자기 사라졌대요. 무슨 사고가 났다는데. 한상혁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단서였죠. 그날 밤 한상혁은 작은 수첩에 그날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내무실 생활 규정 위반, 부당 지시, 비정상적 취침 시간 조정. 그는 이 부대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새벽 4시 정각, 한상혁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군 생활 30년의 습관이었죠. 조병장이 들이닥치기도 전에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벌써 일어났네? 조병장은 의외라는 듯 한상혁을 바라봤습니다. 몇몇 신병들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중이었죠. 네, 병장님, 청소 완료했습니다. 한상혁의 답변에 조병장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변기 안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더니 비웃었죠. 이게 청소냐? 다시 해. 한상혁은 말없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조병장을 더 짜증나게 했죠. 아침 점호 후 오재근 중위가 소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연대장님 순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특히 신병들 물어보면
군 생활 만족합니다라고만 대답해. 알았지? 네, 중위님. 한상혁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대장에게 직접 상황을 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으로 가는 길에 한상혁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상병이 김태훈을 창고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한상혁은 조용히 창고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렸죠. 다시 말해봐. 누구한테 일렀어? 아닙니다. 상병님, 정말 아무한테도. 퍽! 또다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저씨 신병한테 우리 부대 이상하다고 했다며? 한상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들어가 상황을 막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의 정체가 탄로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죠. 소지품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상혁은 미리 수첩을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날 연대장 순신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오중위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보고했고 연대장은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떠났죠. 저녁 점오후 한상혁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태훈이 훈련 중 넘어져 부상을 입어 의무실에 있다는 것이었죠. 한상혁은 즉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태훈이 괜찮아?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김태훈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는 한상혁을 보자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죠. 선임님, 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아.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한상혁은 태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무병에게 다가갔죠. 이 부상이 정말 훈련 중 넘어져서 생긴 건가요? 의무병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든 한상혁은 이제 부대의 부조리를 상당 부분 파악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수집한 증거를 기록했고 작은 녹음기로 대화를 담았죠.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총기분의 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교관이 시범을 보이고 병사들이 차례로 연습하는 시간이었죠. 아저씨, 너도 해봐. 조병장이 한상혁에게 K2 소총을 던졌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죠. 시간 재볼게. 늙은이가 얼마나 걸리나. 한상혁은 담담하게 소총을 받아들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에서 익힌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단 5초 만에 총기를 완벽하게 분해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병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운이 좋았네.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상혁은 다시 총기를 분해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죠.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야, 저 아저씨 뭐야? 특전사 출신인가? 그날 저녁 조병장과 박상병이 한상혁을 내무반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너 도대체 뭐야? 민간인이 어떻게 그런 실력을? 그냥 빨리 배웠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 내가 뭔가 숨기고 있지? 조병장이 한상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에 그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죠. 한상혁은 수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죠.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찰 중 한상혁은 중대장실에서 나오는 오재근 중위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한상혁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원한 한상혁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중대장실이 비어 있을 때 그는 신속히 서랍을 조사했죠. 그곳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부대 내 사고 은폐 지시, 관심병사 처리 방안. 한상혁은 급히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죠. 그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선우 뭐하냐? 오재근 중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길입니다. 중위님. 한상혁은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그의 침상을 뒤지던 조병장이 숨겨둔 녹음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조병장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를 보는 순간 한상혁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조병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곧 박상병과 2명의 고참병이 내무반으로 들어왔죠. 내가 감히 우릴 조사했어? 한상혁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뭐, 이 자식이 미쳤나? 조병장이 한상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너 대체 누구야? 민간 기자? 아니면 감사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의 불법 행위입니다. 조병장의 주먹이 한상혁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단련된 반사신경으로 한상혁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에 더욱 분노한 조병장은 다른 병사들에게 명령했죠. 이 자식 제 앞에. 4명의 병사가 한상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완전히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위급했죠. 한상혁은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이놈 미쳤어. 중위님에게 보고해. 혼란 속에서 한상혁은 다른 신병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훈련장으로 나와 진실을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한상혁은 격리되어 창고에 갇혔습니다. 오재근 중위가 직접 신문했죠. 넌 누구지? 어떤 조직에서 보냈어?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한상혁의 차분한 대답에 오중이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죠. 연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신병이. 네, 알겠습니다. 한상혁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몰래 숨겨둔 비상통신장치로 김준호 대령에게 연락했죠. 내일 아침 5시 37연대 5중대 훈련장으로 와주십시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상혁은 2명의 병사에게 끌려 훈련장으로 나왔습니다. 전중대원이 집 앞에 있었고 오재근 중위와 조병장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죠. 이 병사는 우리 부대를 불법 조사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에 검은색 차량 3대가 들어섰습니다. 한상혁은 미소를 지었죠. 이제 끝났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선 검은색 차량에서 김준호 대령과 여러 명의 군, 검찰 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오재근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조병장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죠. 무슨 일입니까, 대령님? 오중이가 허둥지둥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 대령은 그를 무시한 채 한상혁에게 다가갔죠. 괜찮으십니까, 사단장님? 순간 훈련장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오중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사단장. 조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한상혁은 정면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육군 소장 한상혁이다.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사단장이다. 마치 폭탄이 터진 듯 훈련장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몇몇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오재근 중위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병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한상혁은 정장 가방을 받아들고 품위 있게 소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누가 봐도 군 지휘관의 위엄이 느껴졌죠. 지난 3주간 나는 이 부대의 실상을 직접 체험했다. 부대 내 가혹행위, 구타, 폭언 사건, 은폐, 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군 검찰 수사관들이 즉시 오재근 중위와 조병장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이 자리에서 37연대 오중대 이소대는 해체를 명한다. 모든 병사들은 재배치될 것이며 가해자들은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한상혁의 목소리는 강인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피해를 입은 병사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죠. 지금부터 맹호사단은 새롭게 변할 것이다. 계급의 횡포가 아닌 상호 존중의 군대를 만들 것이다. 군 검찰관들이 조병장과 박상병, 오재근 중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피해 병사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죠. 김태훈 이병. 한상혁이 부르자 김태훈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사단장님.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너와 같은 병사들이 있어 우리 군대는 더 강해질 수 있다. 태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죠. 훈련장에 선 모든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혼란에서 이제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상혁 소장의 위장 입대는 끝이 났지만 이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맹호사단 전체에 특별 감찰이 실시되었습니다. 한상혁 소장의 위장 입대로 밝혀진 부조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조사 결과 여러 부대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단 회의실에는 각 연대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한상혁을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한상혁이 입장하자 모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좌석해 주십시오. 한상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보고서를 올려놓았죠. 지난 3주간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특별 감찰 결과입니다. 혹시 반박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지휘관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는 분명히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상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 중인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의 말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단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상혁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모든 부대에 병영생활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익명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의 계획에 몇몇 지휘관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장부터 분대장까지 모든 지휘관들이 일주일간 병사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대령이 놀라서 물었죠. 사단장님, 그것은 좀...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상혁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반박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상혁은 김태훈을 포함한 피해 병사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용기가 우리 군을 바꿀 것입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감사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한상혁은 그들 한 명 한 명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죠. 그날 저녁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정군 차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6개월 후 맹호사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상혁의 개혁은 신속하고 강력했으며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죠. 병영 문화가 개선되었고 사고율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육군본부 강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휘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상혁이 단상에 올라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8배 나이로 신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강당은 숨죽인 채 경청했습니다. 한상혁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계급이 아닌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상혁의 사례는 이제 군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죠. 훈련소에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병들은 처음부터 인권과 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았죠. 여러분, 이 부대는 예전에 사단장님이 직접 신병으로 위장해서 오셨던 곳입니다. 훈련소 교관의 말에 신병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왜요?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였지. 그분 덕분에 우리 군이 많이 달라졌어. 그날 저녁 한상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훈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병장이 되어 있었고 후임들에게 존경받는 모범 병사였죠. 사단장님, 저 제대합니다. 벌써 그 시간이 됐구나. 앞으로 계획은? 저도 장교가 되려고 합니다. 사단장님처럼. 한상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죠. 국방부에서는 한상혁의 방법을 정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부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었죠. 한상혁은 창가에 서서 훈련 중인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활기가 넘쳤고 서로를 격려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죠. 사단장님,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한상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개혁안을 검토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시작은 좋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한상혁은 우연히 제대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병사는 한상혁을 알아보고 경례를 붙였죠.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랑스러운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상혁은 미소 지으며 경례로 답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 그게 진짜 군대다. 그의 말은 이제 군 내에서 널리 퍼진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결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상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